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중간에 휴학을 하기도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2년 동안 개발자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데브옵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그 외에도 서버나 클라이언트 등 개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딥러닝에 관해서는 올해 한양대학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딥러닝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딥러닝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서 그쪽 인프라를 관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정한 것이 바로 이 모두의 클라우드 딥러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에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될 발표 내용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하나 한번 따서 보고 싶어요. 바로 첫 번째로 모두의라는 키워드에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개발자, 그리고 그 외에 프리랜서 개발자, 개인 사업 개발자, 혹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개발자 등 지금 개발을 손에 잡고 있는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라는 키워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터페이스나 새로운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외 서비스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이라는 키워드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았을 만한 CNN, RNN, GAN, 그리고 강화학습 등의 딥러닝 방법론이 있겠고, 그 외에 텐서플로우, 푸다 같은 딥러닝을 할 때 조금 더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패키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두의 클라우드 딥러닝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개발자가 딥러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적 관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로고는 알파벳의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3월에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함께 대국을 치렀었어요. 모두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5판 중 4승으로 알파고가 이긴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을 기점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딥러닝 기술을 과거에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기술이 아닌 우리가 직접 활용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개발 또한 할 수 있게 된 그런 기술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대중에게 딥러닝이란 기술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딥러닝,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 들어오면 초심자가 의뢰하게 되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전에 개발을 해보았더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GPU 머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고요. 그 외에 인공지능의 기반에 깔려있는 이런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를 제외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렀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AWS나 GCP 같은 클라우드의 딥러닝 서비스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텐서플로우, 아니면 파이토치, 케라스 같은 딥러닝 패키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될 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다시티, 코세라 같은 딥러닝 인터넷 강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에는 딥러닝을 위한 개념도 있고, 또 패키지 사용 방법, 혹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 등등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을 구글링해서 집단 지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해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딥러닝이라는 영역 또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딥러닝을 하는 직장인, 개인, 학생 개발자 등 모든 개발자들이 과연 똑같은 걸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의 실력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집중하는 부분에도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반복적인 과정인데요.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효율이라 함은 바로 시간적 효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시간적 효율이 있다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런 비용 감소는 바로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학생 개발자는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GPU 머신을 다 제 돈으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두의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클라우드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개발 환경 설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환경 설정, 그 다음으로 서비스를 위한 GPU 비용 감소, 마지막으로 딥러닝을 하면서 좀 귀찮은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학습 알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GCP를 제외한 그냥 AWS만으로 예제를 작성을 했고요. 또한 AWS를 이용한 타 딥러닝 서비스 사용 예를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 너무 종속성이 커져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AWS의 작은 컴포넌트를 활용하고 이해하고 이용함으로써 좀 더 딥러닝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딥러닝 개발 환경은 타 개발 환경에 비해서 환경 설정부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GPU 머신 사용에 필요한 패키지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유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분투 등 리눅스 머신을 자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은 이 환경 설정에만 있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거는 능숙한 개발자라고 해도 환경 설정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무슨 OS 문제 같은 게 터져버리니까 그걸 해결하느라 의미 없이 소모적인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적이고 의미 없이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널리 알려진 자동화 툴을 이용해 이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볼 것입니다. 다음의 프로세스는 AWS의 딥러닝 AMI를 사용하여 딥러닝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AWS의 자료에서 가져왔고요. AMI가 무엇인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이 머신 이미지는 도커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도커의 이미지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제가 원하는 패키지나 설정들이 이미 되어 있는 서버에 스냅샷 같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당장 내가 그 다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AWS의 AMI라고 합니다. 이런 AMI는 뭐 GCP 같은 거나 좀 인프라 쪽에 관해서는 많은 사용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AWS의 딥러닝 AMI를 사용을 하면요. AWS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패키지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루하고 그냥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9가지 과정이죠. 게다가 이 9가지 과정을 제외하고서라도 만약에 내가 딥러닝 개발을 시작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다 했을 때 과거에 사용을 하던 그런 개발 환경의 디펜던시를 현재 이 딥러닝 AMI의 디펜던시와 맞춰줘야 되는 그런 힘든 작업이 또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애로사항을 앞으로는 겪을 필요가 없도록 도커를 사용하여 환경 의존성을 떼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건데요. 여기서 도커 캐릭터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못 보던 엔비디아 로고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컨테이너가 등 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도커가 아니고요. 기존의 도커가 컨테이너 밖에 GPU 리소스를 컨테이너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게 된 엔비디아 도커입니다. 이런 엔비디아 도커는 기존 도커의 장점을 그대로 빼다가 딥러닝 개발 환경에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도커의 장점은 배포가 굉장히 용이하다, 혹은 환경이 분리되면서 재사용성이 정말 좋아진다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도커의 장점에 더해서 엔비디아 도커는 호스트에 엔비디아 드라이버만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성이 쉽고요.
또한 머신에 GPU 디바이스가 많을 경우에 이를 컨테이너마다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컨테이너가 하나의 GPU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설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딥러닝 개발 환경에서 이 엔비디아의 도커를 아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엔비디아 도커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위해 도커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도커 파일을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아주 거의 굉장히 많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도커의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윈도우를 제외한 리눅스 기반의 모든 OS에서 이 이미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즉, 이는 엔비디아 도커 이미지 또한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라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수정을 하지 않고 또 추가적인 패키지 설치를 하지 않고 디펜던시를 건드리지 않고 바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가 사용을 하려는 게 그냥 IDC일지 혹은 GCP나 AWS나 그런 클라우드일지 상관없이 똑같은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환경의 재활용성을 만들 수 있고요. 다음의 코드는 제가 아주 간략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커 파일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도커에서는 베이스가 될 이미지 위에 배시 커맨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더딥힌 후 그것을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저는 여기에서 베이스 이미지로 엔비디아사의 쿠다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사는 엔비디아의 패키지들이 버전별로 설치된 거를 여러 종류의 OS에 올려서 도커 이미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커 이미지를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커 허브에 가면 누구든지 풀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예제에서 저는 쿠다 9버전이 설치된 우분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를 이 도커 베이스 이미지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PIP로 설치를 하지 않는 오픈CV나 텐서RT 등의 패키지, 딥러닝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운영체제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패키지를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운영체제에 필요한 설정들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들고 이 이미지를 꽂게 되면 바로 세컨드 레이어까지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패키지들만 설치하는 세컨드 레이어 외에 그냥 PIP로 하는 딥러닝 패키지 설치 혹은 내가 필요한 코드를 기대서 클론을 해온다든지 그 외에 그냥 자잘한 자동화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또한 도커 파일 안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앞으로 만들게 될 수많은 딥러닝 프로젝트마다 도커 파일을 그때그때 작성을 해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귀찮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앤서블이나 페이커 같은 자동화 툴을 사용해서 의존성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AMI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페이커와 앤서블 같은 자동화 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커는 다양한 플랫폼 위에 하나의 동일한 머신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툴입니다. 즉 도커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그거를 IDC에 리모트 호스트에 올리든 로컬 호스트에 올리든 GCP에 올리든 AWS에 올리든 페이커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런 페이커는 앤서블과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앤서블은 에이전트가 없는 자동화 툴을 쉽게 해주는 그런 툴로서 SSH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또한 배시 커맨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사용을 하던 배시 스크립트 외에 내가 꼭 왜 앤서블을 사용을 해야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앤서블의 장점이라고 하면 앤서블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한번 작성해주기만 하면 이를 여러 OS와 환경에서 바로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죠. 배시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면 운영체제마다 약간씩 고쳐줘야 할 것이 생기잖아요. 염을 쓴다든지 옵스를 쓴다든지 그런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앤서블도 일단 한번 배워놓기만 하면 여러 일에서 꼭 인프라 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베이커나 앤서블 없이도 AMI는 물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MI에 대한 설명인데요. AMI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아마존 머신 이미지고요. 이 AMI를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종의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인스턴스를 바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제 콘솔을 직접 찍어온 거예요. 민감한 정보는 제가 한번 이렇게 쓱쓱 지워봤고요. 페이커로를 이용해 올린 AMI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AMI는 이미 AWS 상에서 EC2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냥 AMI 저장 이러고 만들어도 바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AMI는 바로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 선택을 눌러서 바로 EC2로 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냥 인스턴스 타입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에도 이를 잠깐 중지해놓고 뭐 패밀리를 바꾸고 싶다, P2로 써서 학습을 했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코딩하는 동안 T2로 내릴래 이럴 때 바로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을 해서 그러니까 인스턴스 타입 아무거나 지정해서 다시 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큰 인프라에서의 페이커와 앤서블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인데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커는 제가 예로는 도커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VM도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커가 이런 VM으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위에 앤서블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설치하고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내려받고 또 Node.js의 설정을 자동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 이미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하는 거를 저희는 이미지를 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꾸어진 이미지들은 어디에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개념적인 다이어그램인데 다음은 AWS 상에서 직접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4번에서 7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서 보시면 페이커가 AWS에 임시 EC2를 띄웁니다. 임시 EC2를 베이스 이미지 기반으로 띄우고요. 그 위에 앤서블을 이용해서 자동화 관련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화가 끝나면 그 EC2는 스스로의 상태를 AMI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임시였던 만큼 이 임시 EC2는 사라져서 나중에 우리가 AWS 콘솔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가 생성한 AMI를 볼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설명이 개념적인 것만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제 코드와 어떻게 내가 이걸 직접 써보고 싶으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깃허브에다가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제 이제이손이라고 저 닉네임 치셔서 들어가 보시면 레포지토리 그래도 상단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봤듯이 IDC와 클라우드를 넘나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율성과 프로세스 단순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발을 하고 나서 그냥 내킬 때마다 깃허브에다가 코드 푸시하고 모델 저장하고 바로 환경 죽여버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시작해서 개발하고 또 죽이고 시작해서 이런 단순한 프로세스 단순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어느 곳에서 제가 개발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GPU 디바이스가 있는 제 그냥 개인 컴퓨터여도 될 거고 혹은 회사에서 준 리모트 서버여도 될 거고 그냥 클라우드여도 괜찮겠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개발 환경 설정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비스 환경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 스케일링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서비스라고 했을 때 저 빨간 라인은 서비스 트래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죠.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더딥혀져 있는 주황색 라인은 이런 서비스 트래픽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서버 캐패시티인데요. 이런 오토 스케일링 전략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 밑에 최저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스턴스만 24시간 고정으로 돌리고요. 그 이외에 늘어나고 줄어나는 인스턴스들은 그때그때마다 줄이고 늘림으로써 아주 적절한 낭비되지도 않는 인스턴스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데모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인스턴스를 띄워놓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페이커로 임시 EC2를 띄우고 그 안에서 작업이 막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AMI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코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코드고요. 도커 파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 파일.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 여기선 스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필요한 딥러닝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우분투 위에다가 저 무거운 패키지들이 한번 다 설치된 이미지를 즉석에서 빌드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를 제 도커 허브의 제 계정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베이스 이미지로
EJSON, zip, env 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빌드 시간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좀 빌드 시간 오래 걸린다 하면 허브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 프라이빗 도커 허브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딥러닝 이미지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지금 뭔가 서버나 무슨 코드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코드를 코드 다이렉토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pip을 통해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커 이미지로 이용해 만든 컨테이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작업하게 될 그런 환경을 코드 다이렉토리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 도커 파일 이미지를 베이스로 페이커를 통해서 AM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커의 컨피그레이션 파일부터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커는 이렇게 JSON 형태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셨듯이 50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변수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는 이유는 해커한테 털리지 않게 위해서죠. 저희가 그냥 터미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빌더를 설정을 했는데요. 페이커에서 빌더라 함은 제가 올릴 그 리모트를 지정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존에 올릴 거라고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개인적 정보들을 더해서 뭐 SSH 유저네임 등등 하고 인스턴스 타입을 P2, 즉 GPU 인스턴스를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 저장소 매핑도 다 하고 이렇게 빌더를 지정을 하고 나면 제가 그 빌더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프로바이더는 두 번째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엔서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있는 쉘 커맨드입니다. sudo pip install ensable을 해서 pip을 ensable을 인스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인스턴스가 pip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PIP도 깔고 파이썬도 깔고 이 과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설치된 ensable을 통해서 코드를 설치하고 PIP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는 ensable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또 한번 부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YAM 확장자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YAM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또 그다지 길지 않은 100줄도 되지 않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ensable 플레이북은 결국 리모트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바로 이곳에서 실행해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실행을 하게 되냐면 태스크 안에 있는 일들을 차례차례 얘가 ensable이 돌리게 됩니다. 배시 스크립트와는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ensable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OS에 구애받지 않고 ensable이 알아서 그 OS에 맞는 제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제일 먼저 도커랑 엔비디아 도커를 설치를 하기 위해 옵트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ensable이 조금 보안상 민감한 그런 소프트웨어라서 어떤 리모트 호스트에 도착을 하면 먼저 옵트 업데이트를 지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명령어를 치지 않고 그냥 바로 도커를 옵으로 다운받는 거를 시도를 한다면 DPKG의 프론트엔드 록에 걸려서 갑자기 종료가 돼버리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이런 명령어를 여기다가 넣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시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나면 바로 도커를 설치하고 이어서 엔비디아 도커를 설치를 하고 이건 엔비디아 도커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레포를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도커의 기본적인 런타임을 엔비디아 도커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도커 어쩌고 도커 런 하면서 도커 빌드 하면서 명령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엔비디아 도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뒤에 도커를 리스타트 한 후 제가 필요한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오고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도커 이미지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제가 들어가게 될 AMI에는 제가 필요한 패키지는 물론이고요. 도커런 컨테이너만 시키고 나면 바로 개발 환경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앤서블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테이트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설치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모트 호스트에 이미 도커나 엔비디아 도커가 깔려 있다 하면 이 앤서블 태스크는 그 스테이트를 확인을 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고 그냥 스루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충돌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도커 파일이랑 플레이북 그리고 페이커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레포지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페이커 명령어를 침으로써 AWS 상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또 뭐 아웃풋을 어떻게 내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명령어인데요. 기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치고요.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인스턴스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되고 있어요. 페이커 빌더가 임시 EC2를 생성을 하고 있죠. AWS를 잘 아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지 싶은데 그냥 자기만의 세큐리티 그룹을 만들고 뭐 SSH 키 만들고 해서 알아서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만약에 인스턴스가 준비가 되면 바로 페이커 컨피그레이션이 돌아가고 앤서블 컨피그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 명령어를 그냥 치고 갈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거든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시간은 줄여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냅두고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그 AMI로 EC2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NVIDIA SMI 이런 명령어 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저희는 부족하지도 엄청 지나치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수의 인스턴스 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GPU 머신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GPU 머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보통 큐워커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GPU 머신의 워커들이 열심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워커들의 수를, 인스턴스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WS EC2에는 EC2마다의 CPU 유틸리제이션을 기본적으로 콘솔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지만 GPU 인스턴스에 대해서 GPU 유틸리제이션의 값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버들마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이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그 값은 바로 여기서부터 가져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깔려 있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물론 따로 설치도 해야 되지만 엔비디아 SMI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저 명령어를 치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된 정보가 콘솔의 아웃풋으로 뜨는데요. 저기 보면 GPU 메모리 유시지, 그리고 GPU 유틸리제이션, 퍼센테이지 등등의 정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을 가져와서 에이전트는 로그성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다음은 파이썬으로 그 일을 하는 거를 예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엔비디아 NVML API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따로 설치를 안 해도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유틸리제이션을 값을 가져온 후 에이전트는 이 주기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워치라는 곳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워치라고 함은 AWS의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예쁘게 시각화해주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주고 알람이 왔을 경우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지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그 클라우드워치에서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밑에 보시면 GPU 인스턴스 4개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 4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됩니다. 이 4개의 GPU 인스턴스들의 GPU 유틸리제이션 퍼센테이지를 평균을 낸 후 평균을 가지고 오토스케일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로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뭐가 많아 보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 해당 그룹의 GPU 유틸리제이션 퍼센테이지가 특정한 제가 지정한 값 60%를 넘어갔다 하면 인스턴스를 몇 개 켜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0%를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 인스턴스 몇 개 꺼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계속 수없이 얘기하지만 낭비되는 인스턴스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비용을 더 쓰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는 그냥 돈을 넉넉히 쓰지 않게 예방해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GPU 인스턴스의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GPU 인스턴스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최적화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저희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고요. 테이블은 제가 AWS의 GPU 인스턴스 패밀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타입에 대한 온디맨드 요금 그리고 스팟 요금을 리스팅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실 수 있듯이 온디맨드 요금이 스팟 요금보다 훨씬 더 비싼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스팟 요금은 온디맨드 요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팟 요금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싼 스팟 인스턴스라고 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팟 인스턴스란 온디맨드 가격보다, 그러니까 생으로 인스턴스 켜서 사용하는 바로 그 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미사용 EC2 인스턴스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으로 인스턴스를 키고 그 남아있는 인스턴스를 저희가 경매 입찰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불러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EC2 가용 용량이 부족하거나 즉 다른 사람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켰어요. 그럼 제 것을 뺏깁니다. 두 번째, 스팟 가격이 최고 가격을 초과하면 중단합니다. 이때 스팟 가격이란 다른 사람이 내고자 하는 가격의 평균을 낸 것이고요. 최고 가격은 제가 이 인스턴스 이 가격까지만 낼래 라고 한 그 맥시멈 프라이즈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정을 해둔 이 최고 가격을 사람들이 내고자 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인스턴스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스팟 인스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런 스팟 인스턴스를 올리기 위한 요청을 보내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요청을 보낼 때 다음과 같이 맥시멈 프라이즈, 내가 내고자 하는 돈, 그리고 인스턴스 카운트, 내가 키고자 하는 인스턴스의 개수, 또 런치 스페시피케이션, 이 안에는 어떤 리전에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를 켤 거야 하는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포함을 해서 스팟 인스턴스 킬래 하고 요청을 딱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스턴스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바로 인스턴스는 스팟 인스턴스로 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인스턴스가 없어요. 만약 내가 너무 낮은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요청이 단발성일 경우에 그대로 실패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켜진 인스턴스라고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 상태에서 바로 중단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스팟 요청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굉장히 화면이 커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들여다보면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상태 코드들이 있어요. 바로 capacity not available, system error, instance terminated, no capacity 같은 상태 코드들인데요. 이 코드들은 인스턴스가 실패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요청했는데 바로 실패했거나 켰는데 중간에 꺼진 거예요. 즉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팟은 요청부터 실패가 가능하고요. 시작을 해도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AWS 그룹을 지켜보다 보면 스팟 인스턴스를 그냥 경매 입찰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렇다면 내가 최고가를 부르면 내 스팟 인스턴스 그룹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본전은 찾는 거니까 스팟 인스턴스 값이 낮을 때는 세게 내고 높을 때는 그냥 본전으로 온디맨드 값을 내고 사용을 하면 되겠네 하고 올려서 서비스나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파바박 꺼져버렸을 때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용 용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를 고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듯이 스팟 가격과 온디맨드 가격을 같이 설정을 해놔도 위험성이 존재해요. 즉, 이 스팟 인스턴스를 서비스에 쓰기에 너무 위험해요.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에도 엄청 위험해요. 특히 딥러닝 할 때는. 왜냐하면 중간에 돌리다가 날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만 아예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AWS의 Describe Spot Instance Requestion API를 통해서인데요. 이는 AWS CLI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각 언어마다의 SDK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저는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가용하고 있는 스팟 인스턴스들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그 기타 정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그 API를 CLI로 요청을 보내서 날라온 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민감한 정보도 물론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사이에 크롭을 해두었고요. 남아있는 정보들을 살짝 살펴보면 저 밑에 P3 2x 라지를 킨 저희 인스턴스 타입을 볼 수가 있고 어벨레벨트 존을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제가 사용을 했었네요. 맨 위에 보시면 스테이터스 상태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코드에 instance terminated no capacity라고 하고 있어요. 즉 저는 누군가한테 제 인스턴스를 뺏겼어요.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AWS가 스팟 인스턴스 값 싸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래도 깡패처럼 그냥 막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API를 통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 보면 중간에 중단을 하기 전에 1분, 2분 전에 알림을 줍니다. 이거 곧 꺼질 테니까 준비해 하면서. 그러한 상태 코드는 이 API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이 스팟 인스턴스를 서비스나 개인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방법은 온디맨드 오토스케일링 그룹 하나, 그리고 스팟 오토스케일링 그룹 하나, 이렇게 두 그룹을 운영하면 만들 수 있는 로직입니다. 물론 이 두 그룹에는 바로 실행 가능한, 바로 키자마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AMI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뭐 켜지고 꺼지고 이러면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할 테니까요. 워커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스팟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을 경우에 성공한 스팟 요청만큼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끕니다. 즉 필요 없어진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꺼서 큰 비용 부과를 막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팟 요청에 실패하거나 중단 알람을 받을 경우에 그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그 개수만큼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킵니다.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죠. 스팟을 사용을 하지 못할 때 그냥 온디맨드를 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잠깐. AWS 상에서 이런 스팟 인스턴스는 물론 서비스로 그냥 생초짜로 사용을 하기에는 중간에 꺼지니까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보통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저희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 비싼 GPU 머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GPU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한 뭐 꼭 GPU 인스턴스만 이 방법을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C5나 M5 같은 다른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도 타입 할인율에 따라서 크고 작은 비용 절감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용하던 총 GPU 인스턴스 총 비용을 7분의 1까지 줄였습니다. 7분의 1을 줄인 게 아니라 7분의 1까지 줄였습니다. 실제. 아주 유용한 방법이어서 이 내용은 AWS 데브데이에 가서도 공유를 했었고요. 그러면 GPU 비용 최적화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알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저 지금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밤에 모델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대체 이 트레이닝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폭이 보이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기만 그냥 기다리기에는 저는 할 일도 있고 내일 할 일도 있으니까 잠을 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냥 냅두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끄고 확인하기에는 과금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돈이 그 사이에 언제 얼만큼 나갈지 모르니까요. 인스턴스 한두 개 킨 게 아니라면. 그랬을 때 저는 간단하게 AWS 람다라는 서비스에 파이썬 함수를 올려서 사용을 함으로써 저에게 슬랙이나 텔레그램 콜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진짜 개발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코드 올리고 그냥 람다에다 올리고까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 주시하다가 이게 끝난 것 같으면 저한테 콜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 직접 가서 끄면 되고요. 물론 직접 가서 끄는 것까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가 끝났을 경우에 그 EC2의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스냅샷을 뜨거나 AMI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EC2가 스스로 죽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과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활용을 하다 보면 제가 필요한 니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이 굉장히 이걸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느끼는 커다란 장점인 것 같고요. 꼭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AWS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GCP도 물론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4가지에 대해서 클라우드 섹션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딥러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딥러닝을 이 장소에 와서 얘기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 이유는 이곳엔 정말 굉장한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물고기한테 헤엄 가르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서였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직 딥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이 딥러닝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딥러닝 학습을 할 때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딥러닝의 역사, 딥러닝 개념, 막 뉴럴넷을 바닥부터 백프로페게이션, 피드포월드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또 수학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실제로 이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활용성에 대한 정보들도 전부 무료 혹은 적은 값의 유료 인터넷 강의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유다시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라나 유다시티 같은 거는 영어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성이 큰 경우인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강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듣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예제 코드들도 구글에 굉장히 상당히 많고요. 대학이나 대학원도 투자를 많이 받는지 신설 강의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도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서적도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토양 때문인지 이제는 정말 모두의 딥러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본 좀 그래도 아직 어린 친구들이 딥러닝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 사례인데요. 아까 여기 잠깐 오기 전에 들었는데 저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저 AI랑 저 파킨슨병 저 두 분이 이번에 인턴으로 네이버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딥러닝 모델이나 API를 사용해서 혹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해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는 진짜 고등학생이라도 정말 할 수가 있고요. 중학생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AI 저건 정말 독창적이더라고요. 저도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딥러닝은 어려운 세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일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거나 기본부터 이해를 해서 논문을 읽고 살짝 수정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 수학적인 이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뉴럴넷의 기반 지식이 너무나 요구가 됩니다. 풍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수정, 트레이닝 테스트 수정.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일하는 딥러닝 개발자분을 지켜보면 항상 이 패턴이었는데요. 집 가기 전에 학습 돌려놓고 아침에 와서 뭐야 이게 하면서 수정하고 돌려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는 식이에요. 이걸 하려면 정말 무거운 엉덩이가 필요하고 높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막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직관으로 똑똑한 선택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만 버리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딥러닝을 지금 하시면서 높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 모든 개발자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이 인공지능 영역이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10년 후가 어떻게 되고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딥러닝을 공부할 건지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켜보기는 아주 흥미롭게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클로바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클라우드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통해 AWS를 이용해 딥러닝 할 때 어떻게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 데모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죠. 데모가
네,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려나? 네. 인스턴스가 준비되었고요. SSH로 접근해서 페이커 프로비저닝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저는 앤서블 설치하라고 했었어요. 앤서블이랑 앤서블에 필요한 그 기타 패키지들을 쭈쭈쭈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앤서블 프로비저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두 개 있었잖아요. 앤서블 설치하고 앤서블 플레이북 돌려라 했으니까 앤서블 프로비저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앤서블 플레이북이 노는 거를 시작하고요. 제가 시킨 것을 하나하나 바꾸는데 체인지드 보시면 뭔가 바뀌었다 하고 있죠. 이게 아까 언급해드린 스테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도커가 깔려있다 이미 엔비디아 도커가 깔려있다 했을 경우 체인지드가 아니라 나 체인지드 막 그냥 이미 있는 거 갖다 썼어 하면서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주 생베이스 이미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임시 인스턴스를 끕니다. 그리고 페이커 작업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돌려놓고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AWS 콘솔 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돌려보면 꺼져 있어요. 아까 페이커 빌드하면서 사용을 했던 게. 그리고 AMI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AMI 이름을 오늘 날짜로 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12월 14일이죠. AMI 들어가서 12월 14일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제 테스트했을 때 쓴 것 같은데 만들어진 AM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켜볼게요. 시작. 나의 AMI 12월 14일 선택을 한 후 P2 2X 라지를 잠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인스턴스라도 그냥 5분 내로 키는 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시작하고 어차피 우리는 SSH 정도만 잠깐 들어갈 거니까 보안 그룹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쭉쭉 넘어간 후에 제 프라이빗 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구동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얘가 좀 켜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초기화하는데 또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 뒤가 궁금하다, SSH 들어가가지고 엔비디아 SMI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발표는 여기서 끝내면서 Q&A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